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나?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2022년도 1월 28일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570건 적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시켜놓고.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이게 아마 작년 11월 11일에 제가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예.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할 거다. 그래서 법인이랑 너네 외지인들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가를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고 뭐 이제 1월 달 중에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혹시나 요 제가 썼던 걸 기억 안 나시면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읽고서 글로 적어 놨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걸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의 결과물이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이제 2달 뒤에. 그걸 보고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은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에 대한 이슈는 2020년도 7월 10일 대책 610 7일 예. 62720 7월 10일 대책 때 이제 집중적으로 취득세가 이제 집 2% 중과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의 취득세가 12%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했을 때 그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에 배제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가 타겟이 됐던 거죠. 왜냐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정지역에서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투자하면 되죠? 비조정지역 가서 투자하면 돼요.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뭐 투쟁해가지고 그걸 이겨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하지 말라면은 그래 우리 안 할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규제가 됐다가 또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규제 비규제 이게 반복돼 가면서 시장이 계속 흘러왔단 말이죠.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가 계속 되다가 부동산이 조정을 맞이하면서 규제가 풀리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조정을 맞다가 한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또 사람들이 급매물을 사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또 규제 정책을 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규제 정책과 비규제 정책 완화 정책이라 그러죠. 이게 되풀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다른 투자를 하기 못하게 했으니까 다주택자들은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할 수밖에 없었느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타겟이라기보다는 그것밖에 우리가 굳이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이제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이제 장관 노영욱 씨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그렇죠?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 때 이제 발표한 거죠. 네, 빼빼로는 안 드시고 네, 법인 조사하겠다 이제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11월부터 조사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법인과 외지인 자, 외지인에는 내가 서울 사는데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 집을 사면은 외지인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 거래 속에는 내가 직장이 서울에 있다가 뭐 집이 서울이었는데 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경기도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럼 경기도권에 내가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산 거예요? 그것도 외지인이 산 거예요. 즉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뭐 또 어떠한 이유? 뭐 직장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폭등. 전세 폭등이 됐어요. 지금 작년 한 해 트렌드였잖아요. 임대차 3법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권을 밀려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학군 때문에 갈 수도 있죠. 네, 뭐 다른 지역으로. 뭐 강원도에서 전라도로 직장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뭐 학교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들로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지인의 비율은 항상 존재를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외지인에는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 보니까 최근 들어 법인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었다. 최근 들어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2020년도부터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예, 정부는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그러다 저가 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항상 정부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그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 정부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아까 블로그 글에. 그러니까 자꾸 프레임을 잡아놓고서 우리는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투기 수요. 이게 투기 수요라는 말과 시장 교란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단어의 성질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투기 수요가 예를 들어 시장 교란 행위는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죄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투기 수요는 과연 범죄인가요? 예. 우리가 항상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기 이전에 재테크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항상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뭐예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 나는 투기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할 거야. 이 투자, 투기는 모호한 영역에 있단 말이죠. 예. 하지만 투기는 범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꾸 범죄가 아닌 것과 범죄를 같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 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거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프레임을 잡아놓고서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인식을 시키는 워딩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프레임에 잡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보도자료를 볼 때마다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의미가 아닌 것들을 같이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적발,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뭐라 그래요? 실수요자 중심은 어떻대요? 공정하고 투명하대요. 아니 실수요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안 사나요?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더 오를까 봐 사는 건데 그거는 투자고 투기는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되게 공정한 것이고 되게 투명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워딩들을 자꾸 하면서 뭔가 부동산 투자는 나쁜 거라는 쪽으로 전달을 하면서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게끔 그래서 부의 사다리를 자꾸 끊는다 그러죠. 예.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더 벌려지게끔 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들을 다 차단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게 너무 좀 이런 워딩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정부는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게 보도자료를 읽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이번 또 분석이래요. 예.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네, 되게 공정한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자, 다만 이제 알고 있어요. 실제는 그래. 예. 우리가 자꾸 나쁜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실제는 이건 거죠.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요. 바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예. 이것도 같은 워딩인데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왜? 법인의 대량 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채를 사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 거래들, 선별, 즉 거래들이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 수많은 거래들 중에서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들만 집중 조사하겠다. 즉 이 뭐 다주택자가 사건 법인이 사건 이런 투자들이 문제는 없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만 찾아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앞에서는 막 되게 나쁜 것처럼 막 말을 해놓고서요. 그럼 어떻게 찾았느냐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분석한 결과 2달 동안 분석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2020년 7월 때부터 아까 720 대책이 나온 때부터 그때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때부터 그때부터 2021년도 9월 달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약 9만 건, 즉 얼마를 분석했대요? 9만 건을 분석을 했대요.
9만 건을 일일이 다 봤을 거냐? 안 봤을 거예요. 예. 자, 참고를 보라고 하는데 아무튼 9만 건을 분석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2020년 7월 이후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2020년 7월에 29.6%, 36.8%, 51.4%로 증가했죠. 그런데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 거래량, 총 거래량 중에서 어떤 거래량? 법인과 외지인이 거래한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나요? 똑같나요? 줄어드나요? 지금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왜냐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수요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해줘요. 그 투자를 잘 못해요. 그럼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돼요. 다만 어떤 게 거래가 돼요? 공시지가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가 조금 되거나 뭐 2, 3억대 저가 아파트들 뭐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대 이런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지 비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뭐 어제였네 기사 보니까 과천의 거래량은 지난달인가 거래 한 건도 없었죠. 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모두가 이제 느끼니까 쉽사리 매수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거래량이 줄어드니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제 사는 사람들은 안 사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투기 수요가 되게 늘어나서 뭐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죠. 투자자들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분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현상 자체가. 예. 그리고 법인과 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 233만 원이다. 예, 공시 가격 1억 이하가 많네요. 평균 가격이죠. 자, 그리고 저가 아파트 매수 자금 중 자금 비율은 29.8%, 뭐 임대 보증금 승계 금액 비율은 59.9%. 뭐 저가 아파트 매수 자금 저희도 뭐 소액 투자방 같은 데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뭐 우리가 1억 2천에 사면 전세 보통 얼마에 맞추려고 그래요? 1억 1천만 원에 맞출 수 있는 물건들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금의 비율이 10% 내외가 될 경우가 많죠, 보통. 예. 10%가 내외가 될 텐데 29.8%는 되게 높네요. 예. 투자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단타를 치려고 그냥 가격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만 팔면 되니까 갭이 크더라도 그런 거래들도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차피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소액 투자는 보통 10% 이내가 되겠죠. 예. 왜냐면 1억 보통 저희가 사는 게 1억이 살짝 넘을 때가 많잖아요. 1억 2천이면 뭐 1억 1천 또는 1억 1,500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자금 비율이 훨씬 더 적어야 되죠. 아무튼 이건 또 불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 외지인이 단기 매도한 경우. 자, 길게 아직 매수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요? 단기에 매수한 거. 네. 단기에 매도한 경우는 총 얼마래요? 6,407건. 네. 9만 건 중에서 6,407건. 네. 9만 건 중에 그럼 10%도 안 되네요. 네, 10%도 안 되는 거고요. 네, 평균 매매 차익을 얼마 벌었대요? 1,745만 원. 네. 지금 6,400건이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얼마 벌었다? 1,700만 원 정도. 네. 되게 뭐 투기스럽나요? 투기스럽게 느껴지나요? 자,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은 얼마래요? 1,446만 원. 네. 그 중에 그럼 얼마 높은 거예요? 20.7% 높은 수준이다. 엄청 높은 거 같잖아요. 근데 실제 차이는 얼마예요? 299만 원 같네요. 네. 1745 빼기 1446이니까 299만 원. 자, 299만 원, 네. 법인과 외지인이 단타 친 거, 단기 매도라는 거는 단타 쳤다는 거죠. 1년 이내. 왜 그랬어요? 종부세가 높다 보니까, 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가 높다 보니까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몇백의 세금을 내야 돼요. 한 채 뭐 1억 원짜리 갖고 있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전에 팔기 위해서 단기 매수해서 바로 1년 이내에 파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 20.7% 높다고 하는데 결국 299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크게 느껴지게 하지만 뭐 큰 것도 아니죠. 네. 잠깐만요. 소리가
네. 됐고요. 자, 그래서 단기 매수 매도한 경우에 어떻대요? 평균 보유 기간은 얼마? 129일, 4개월. 왜냐면은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니까. 목적 자체가 그랬던 거죠. 단타가. 법인이 그랬죠. 개인보다는. 왜냐면 개인은 세금이 77%가 되었기 때문에 단타를 치기 힘들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작년 6월 1일 전이니까 아마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전에는 개인도 단타를 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55%였던 것 같아요. 55%도 많긴 하지만요. 네. 보통 법인이 단타를 많이 쳤죠. 자, 단기 129일에 불과했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가장 많았다. 예. 근데 뭐 어떤 거래를 봐도 보통 현지인이 거래가 많아요. 예. 왜냐면 직장이나 이런 외지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지인이 항상 높은 편이에요. 특정 지역들, 일부 지역들 어떤 상황들로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되게 많은 것 같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부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 투자 전후 갭 투기로 바꿔놨네요. 예. 제가 자꾸 워딩들을 그렇게 쓰죠. 갭 투기로 매집하여서 거래 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자에게 매도하여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근데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까 1,745만 원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1억에 사서 1억 1,745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굳이 안 사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가격을 높인다고 투자자들이 가격을 높인다고 높일 수 있는 영역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정말 뭐 일부 닫혀져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닫혀져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뭐 산단 앞에 있는 뭐 나홀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파트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일제히 다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거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한 단지에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드물걸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뭐 500세대 아파트에 뭐 100채 이상을 갖고 있다. 100채 동시에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은 분명히 이제 단속에 들어가겠죠. 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이버 매물들을 보더라도요.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1주택자들이 항상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해요. 왜냐면은 나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난 비싸게 받아야 돼라는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 오히려 투자자들은 딱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더 저렴하게 빨리 팔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자 그래서 높은 시세 차익이라고 여기 써놨죠. 높은 시세 차익이지만 얼마다? 아까 말했던 1,745만 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평균 차익보다 299만 원 더 비싼 299만 원을 더 많이 높은이라는 말이 결국 자 그래서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 시 저가 아파트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 모든 아파트에 다 깡통 전세 우려는 다 있습니다. 마치 저가 아파트만 이러한 이유 설명해놓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가 아파트는 깡통 전세 우려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 집값 하락 시에는 모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뭐다? 리스크다. 깡통 전세라는 말은. 전세가가 높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많이 높이 올라온 데는 깡통 전세가 날 수는 있지만 나기 힘든 이유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높으니까 매매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깡통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올라간 애들은 집값이 하락 시에는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은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지 요거에만 갖고 있는 리스크는 아니다. 뭐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당연히 그렇죠. 뭐. 전세가율이 다 높죠. 자, 그래서 이상거래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1년 9월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고 매도 매수인의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별된 어떤 거래? 이상한 거래. 이상한 거래.
이거 뭔가 의심스러워. 이거 불법 같아라고 하는 몇 건이에요? 1808건. 아까 몇 건 중에서요? 9만 건 중에서. 법인과 외지인이 산? 네. 1억 원 이하의 거래는 더 많을 거죠. 법인과 외지인이 산 9만 건의 거래 중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그 중에서 몇 건만 좀 이상하다? 1808건. 이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몇 프로야 이거? 잠깐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1808건을 9만 건으로 나누면은 2%에 불과하네요. 네. 2%. 네. 9만 건 중에서 1808건 2%만이 뭔가 이상하다. 뭐고는 불법이다. 나머지는 불법이 아니야. 네. 막 투기니 뭐 시장을 교란했니라는 말로 막 워딩을 다 했지만 9만 건 중에서 8만 8천 건 네. 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불법이 아닌데 자꾸 나쁜 것처럼 자꾸 이제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일이고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투자거든요. 주식을 사서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파는 거나 소금이 풍년일 때 소금을 사뒀다가 소금값이 흉년일 때 소금을 팔아서 비싼 값에 가격 차익을 만드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아파트가 쌀 때 샀다가 아파트가 화폐 가치하라고 해서 물가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비쌀 때 파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 뭐 풍년이 됐는지 흉년이 됐는지 가뭄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 우리가 조율할 수가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예. 즉 2%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2%도 다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상해 보이는 것들 2%, 즉 1808건을 조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몇 건이 문제인지. 자, 밑에 나오겠죠. 자, 조사 결과 1808건 중 위법 의심 거래는 몇 건이다? 570건. 마치 31.9% 하지만 아까 2%에서 570 한 3%로 나누면은 0.6% 되겠네요. 9만 건의 거래 중에서 0.6%만이 위법, 불법이다. 얘네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가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유혹들을 받아요. 뭐 다운 계약서니 업 계약서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양권 거래도 그렇잖아요. 세금 아끼려면 다들 다운 계약서 쓴다는데 저도 괜찮다고 그러고 한다는데 나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너무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다운을 쓰는 거죠. 하지만 그건 뭐다? 불법이다. 그냥 적정한 세금을 내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불법의 영역에 넘어가지 마세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항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관행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눈 감아 주겠지 하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내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할 거라면은 불법의 영역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적당한이 아니라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안에서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즉 0.6%만이 이상한 거래란 거예요. 그러면 99.4%는 불법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자꾸 인식을 시켜주니까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자 아니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사실이 어떤지 들여다보지 않고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570건이 문제고 그 570건에 대한 예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570건 요약해 줬어요. 45건은 어떻대요? 법인 명의 신탁, 5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실명자가 됐기 때문에 막 부모님 명의로 내 돈 갖고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자, 무등록 중개. 중개사 등록도 안 된 사람이 중개했나 봐요. 자, 국세청권, 세금 이적, 가족 간의 편법 증여. 증여는 합법적으로 하세요. 편법을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겠죠. 법인 대표 자금 차입. 이것도 계약의 거짓 신고.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뭔가 숨기려고 했나 봐요.
소명 자료를 미제출.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뭐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예, 과태료. 우리 뭐 불법 유턴해서 과태료 받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예.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출 용도 외 유용. 법인이니까 두 건밖에 안 되지만 뭐 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 자금 받은 걸로 집을 샀거나 예,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자, 미성년자가 갭 투기로 이제 갭 투자가 아닌 다 갭 투기네요. 자, 미성년자가 갭 투기로 아파트 12채. 야, 미성년자가 12채를 매수했네요. 아유, 예. 뛰어난 미성년자네요. 예, 요즘에 그 자본주의 학교인가? 예, 설 특집으로 나오는데 똑똑한 이제 어린 미성년자들 많던데요. 예, 근데 주식만 좀 해서 예. 이 부동산은 약간 나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런지 애들이 좀 주식은 하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자, 필요한 자기 자금을 전부 누구로부터 받았대요? 부친으로부터 조달했대요. 그래서 편법 증여가 의심돼서 확인해 보니까 편법 증여였던 거죠. 자녀가 12채를 샀는데 모든 돈은 다 아버지 돈으로 산 거죠.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 자금을 누가? 부친이 누구한테 보냈대요? 매도인한테 송금했대요. 이런 예. 이거 뭐 당연히 잘못했네요. 예. 자, 그래서 편법 증여가 의심돼서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면 이제 뭐 세무조사 맞을 수도 있고 털리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불법이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돈으로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은 미성년자들한테 경제적 능력이 있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요.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처음에 등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 버는 수익들로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급여는 안 되겠고 배당을 받게 하죠. 예, 배당을 받게 해서 돈을 있는 애로 만드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있게끔. 그러면 다 아이의 돈인 거죠. 예, 내 법인에서 번 수익이니까요. 또는 부친이 미리 증여를 해서 예, 아이들의 계좌에서 송금을 했었으면 편법 증여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통 10년에 2천만 원 정도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10년마다. 증여를 해놓고 요즘에 뭐예요? 주식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재개발이 너무 비싸졌는데 아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재개발 싼 그 허름한 빌라 같은 거나 뭐 낡은 것들 한 2천만 원 갭으로 사서 아니면 뭐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은 증여세 내고 산 다음에 그게 나중에 애들이니까 10년 뒤에 됐을 때 재개발이 아파트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다 자기 아이의 그러니까 아이 미성년자의 돈으로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수익도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불법 증여한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래요? 본인과 배우자 형의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 뭐 주고 돈도 안 주고받지도 않았나 봐요. 예.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명의, 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대요. 사고판 흔적도 없는 거죠. 흔적도 없어요. 거래도 안 했어요. 이건 아마 분명히 그 본인 대표가 본인이 배우자 거도 자기가 투자하고 형 명의도 빌려가지고 내가 투자한 거를 다 법인 명의 넣었다가 팔았나 봐요. 네. 자, 가족 소유 저가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모두 매도했는데 대금 수수가 없대. 아무것도 뭐 주고받는 게 없나 봐. 거래 내역도 안 하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도 법인이 했으니까 법인 돈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다 누가 냈어요? 본인이 냈대요. 네. 취득세를 다 본인 낸 거죠. 왜냐면 법인이 산 거잖아요. 32채를. 그럼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법인에 그런 취득세를 낼 돈이 없었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인 명의 신탁이 의심돼서 경찰 수사에 의뢰한다. 그래서 법인은 32채를 샀는데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거죠. 아, 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32채를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니까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한 해에 여러 채를 팔면 또 합산이 되고 근데 법인은 합산이 안 되죠. 그냥 다 그 양도세가 아니라 다 법인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고 했구나 해서 이제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동산 실명법. 예. 자기 명의로 자기 아파트만 투자하셔야 돼요. 배우자 명의로는 배우자 아파트.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통장에서 배우자 아파트를 사야 되고요. 형 통장에서 형이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 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조달했다. 법인 대표 탈세 의심 국세청 통보. 자,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긴 한데요. 이게 좀 법인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인 법인을 하거나 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법인의 회사의 자본금을 1,000만 원 정도로 만들어요. 1원 이상만 있으면 법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은 좀 완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법인 하나, A 법인을 세워요. 그러면 이 회사는 법인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의 걸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대표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 원, 2억 원으로 집을 법인에 빌려줘서 사요. 네. 즉 법인 대표가 돈을 빌려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법인에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사는 거는 개인 명의 뭐 대표 탈세 등 이런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 자체가 돈이 생겨야 되거나 또는 돈이 없으면 법인의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본금을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회사의 자본금이 커져서 그 돈으로 사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문제긴 해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란 용도로 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뭐 나라에서 너 법인 검사할 거야 하는 타이밍에 잘못 걸리셔서 돼서 의심이 돼서 이제 통보가 됐으니까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서 이게 좀 아마 좀 충격이셨을 거야 아마 1인 법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으로부터 보통은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너무 뭐 법인의 자본금이 너무 적은 채 돈이 많이 아파트 33채를 1년 동안 30채 사셨겠죠. 그러면서 돈이 계속 없는 채 자꾸 대표 돈으로만 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다 내가 통장 내역에 있는 것들 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할 거면은 통장도 좀 잘 클리어하게 관리하시는 게 미리미리 좋습니다. 막 우리가 보통은 점심값 결제하고 돈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 돈도 다 막 증명해내야 돼요. 통장에 찍힌 것도 이거 모은 돈 증명했는지를 막 다 증명해야 돼요. 소명이 원칙이에요. 너 이상해. 네가 이거 다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임대차 3법도 그러잖아요. 임차인들이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안 살아가지고 임차인이 쫓겨나는데 알았어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다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법원에서 하는 그 소송들은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자, 네 번째 사례는 아까 말했던 거죠.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수에 유용했다. 이제 편법 대출이라는 거죠. 여신 전문업체 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 대출을 저가 아파트 매수하는 데 썼다는 거죠. 기업을 이제 기업에 필요한 데 쓴 사업을 하는 데 쓰기로 하고 빌렸는데 그 용도 외에 다른 데 썼기 때문에 통보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건이었죠? 570건. 적발이 됐는데 요거 이렇게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요게 뭐 대부분이 이제 의심이 되니까 많이들 이제 다 걸리겠죠. 근데 뭐 이제 서명을 잘 준비해 놓고 한 경우들 있다면은 뭐 잘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무튼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570건은 이제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가 돼서 향후 범죄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그다음에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그다음에 가족 간의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 주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뭐예요? 조심해, 너네. 법인으로 이제 그만 사, 너네. 법인 조심해. 미성년자 사는 곳 너네 조심해. 가족 간의 거래 조심해. 뭐 이렇게 지금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 외지인, 미성년자의 매수. 요 이제 세 개. 외지인보다는 법인과 미성년자가 좀 크지 않을까. 외주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뭐 이사 등등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구별해내기가 어렵죠. 근데 법인은 딱 태생이 법인이니까 구별이 너무 쉽죠. 미성년자도 나이가 탁 드러나니까 타겟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 이 지역이 있대요. 거기를 구축할 때는 여기는 너네 조심해. 여기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빨갛게 칠해졌어요. 여기 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5군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냐? 천안, 아산, 네. 부산, 창원. 네. 창원, 뭐 이렇게 부산, 창원인데 여기 김해도 같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산, 창원이지만 김해도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천, 부천, 네. 청주, 광주광역시, 너네 여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얘네 정부가 타겟을 딱 정해놨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는 법인과 외지인은 좀 상관없을 거라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뭐 외양이면은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우리 소액투자반에서의 깔때기들이 다 걸려진 지역들이긴 해요. 예. 왜냐면 너무 뜨겁고 여기 이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딱 뭐 수업 때 항상 이야기했던 그런 타이밍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깔때기에서 이미 다 걸려졌고 앞으로 깔때기 나온 지역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지역들은 아직도 클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촉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뭐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튼 법인과 외지인이 나쁘다고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9만 건 중에 570건, 전체 9만 건의 거래 중에서 0.6%밖에 안 되는 불법만 갖고서 정부는 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투자한 게 불법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데까지 하는 행위들이 해서 불법이 있는 거지 투자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거를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녀 사냥이 필요한 거죠. 그 마녀가 바로 다주택자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집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빌딩 갖고 있거나 그런 뭐 상가 건물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뭐 더 상류층으로 가려면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으로 집 사는 거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이미 어쨌든 간에 모든 규제가 법인에 타겟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다주택자 매수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좀 구분을 둔다면 아까 언급했던 5군 동네죠. 천안, 아산, 충남, 부산, 창원, 경남, 그 다음에 인천, 부천, 경기도, 그 다음에 청주시, 충북,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쪽이죠. 요 5 정도의 지역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언제든지 타겟돼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법인만 좀 큰 타겟이 되지 않을까. 외제인들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지금 다 걸린 것도 보면 다 누구예요? 대표, 법인, 대표, 사례일도 사례일의 미성년자. 그냥 외지인들은 아까 말했던 처음에 9만 건 중에서 1,808건만 검사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인력이 부족해서 9만 건을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특이하게 딱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9만 건 거래 중에서 1,808건을 걸려놓은 게 아마 법인과 미성년자 정도로 걸리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것들 찾은 게 570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봐요. 뭐 틀릴 수는 있겠죠. 다 9만 건을 검사했을 수도 있겠죠. 2개월 동안.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례도 그렇고요. 걸린 사례도 그렇고 외지인이 투자한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즉
불법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자꾸 나쁜 걸로 이제 말해가지고 투자를 못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돈이 없을수록 우리는 소액 투자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자 예, 뭐 뒤에 나온 거는 뭐 블라블라블라 나온 이야기들 뭐 특히 안 읽어도 되고요. 앞에 나온 이야기들의 그 자료 근거들인 거죠. 9만 건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원래 8만 몇 건이 89,785건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약 9만 건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봤잖아요. 네, 보시고 한번 앞에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했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됐는지 11월 달부터 12월 1월 달 동안에 2개월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 안 했어야 되는지도 한번 정부의 언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오늘 정부의 결과를 발표한 걸 보고 아 내가 이때 이거 보고서 겁을 먹었어야 됐는지 겁을 먹지 않았어도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 법인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법인 추가과세를 더 늘린다. 예, 그래서 세금을 더 막 늘리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대선도 이제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12월 달에 그냥 싹 사그라졌죠. 그래서 굳이 뭐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예, 좀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약간은 다주택자고 뭐 주택에 대한 세금도 좀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언급은 하지만 예, 결국은 뭐 대선이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 보고서 방향을 봐야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 보도자료 읽는 거는 마치도록 할게요.